안녕하세요, 김법성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예, 선생님 그 어제 방송에서 내가 논술을 응시하기에 적합한지 또는 네네. 어떤 학교의 논술 유형이 나하고 잘 맞는지 이런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올려주신다고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서 네, 예, 에듀챔프 저희 밴드에 제가 예, 예.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송 어제 놓치신 분들이나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그 밴드 확인하셔서 꼭 도움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저희가 어제는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 지원 전략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지원을 하는데 그 고려가 되어져야 될 부분의 한 80% 정도는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의 논술 유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논술을 보는 거의 30개 전후의 대학들의 유형을 지금 한번 조금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논술은 학생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몇 개만 풀어보면 크게 두 가지밖에 분류가 안 돼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논술에도 답이 있나요? 그럼요. 예. 주관식 서술형처럼 학교가 의도한 정보라든지 지식을 예. 학생이 재구성해서 그걸 바로 써주길 요구하는 대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연습을 하면은 이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학교인가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카톨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이거 중요한 정보라서 중앙대, 단국대, 카톨릭대. 그렇죠. 예. 이런 대학들은 답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요. 예. 지금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거의 60에서 70% 대학들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는 정해져 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고 출제 의도가 분명한 그런 문제들을 먼저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학교들이라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감이 좋다라면은 단기간 안에도 준비가 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런 대학들은 독해를 조금만 정확하게 하고 꼼꼼히 하는 학생들은요. 금방 실력이 늡니다.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행운이네요. 네. 그래서 글쓰기 능력보다는 글을 아예 못 쓰더라도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대학들은 훨씬 더 유리하죠. 독해를 잘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만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학생들은 글을 그냥 개조식이나 구조식 이런 구조적으로 쓰는 연습만 잘 돼도 가능성이 높은 건 거죠. 그러니까 글의 구조도 딱히 필요가 없는 게 구조도 필요 없나요? 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순서대로 답을 하면 됩니다. 거의 개조식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논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을 하고 그 답이 나오는 이유를 한 문장 정도만 추가하면 그냥 400자, 500자 요 정도 글이 되는데 학생들이 논술은 뭔가 어마어마한 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걸 자꾸 넣다 보니까 글이 산으로 가죠. 그럼 이런 학교들이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보고 일정이 뒤늦게 있다라면은 그때 집중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중앙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어차피 시험도 뒤늦게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더라도 수능 이후에 타이트하게 준비하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는 대학들이죠. 선생님, 그 400자, 500자 정도의 글쓰기로 이렇게 대부분 이런 학교들은 글의 분량 자체가 짧은 건가요? 네, 대부분 대학들이 한 600자, 길면 600자고요. 짧으면 한 400자, 300자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답이 정해진 학교가 있다라고 한 말씀에는 답이 안 정해진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안 정해졌다라기보다는 답이 여러 개다. 여러 개다. 네네. 그런 대학들은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스스로 답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어렵죠. 선생님, 답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라는 주장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B라는 주장을 해도 C라는 주장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의 논리성이 중요합니다. 주장과 논거와 구조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네요. 네네. 이런 학교가 정말 글쓰기 능력과 좀 관련이 많은 학교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뭐 연세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뭐 성신여대, 뭐 세종대 이런 대학들은 분량이 한 1000자 정도 됩니다. 1000자 길면 뭐 1200자까지. 그래도 짧네요. 네, 생각보다 길지는 않은데 저희 때는 2000자 이렇게 썼던 것 네, 같은데. 그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학생들한테 쓰게 시켜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제시문에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서 쓸 때 나올 수 있는 분량이 한 700~800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0~300자 정도는 자기가 뭔가 더 도출해내서 한 발 더 나가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변별되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쟁점과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지를 도출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런 연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세종대는 더 나가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과 또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확실히 답도 여러 개고 선생님 설명도 어렵고 이 논술 학교들이 어렵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연세대 모의논술 시험을 봤잖아요. 어땠나요, 선생님?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시문 이전에 이제 연세대 문제와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답안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탁 떠올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계속 막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려는 거야? 뭐 이렇게 답답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연세대 문제와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아이디어를 빨리 뽑아내는 친구가 조금 더 글을 쓰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연대 논술은 특히나 과거보다도 더 논술이 강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커진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시면 연세대는 편입에서도 논술을 봅니다. 그런가요? 그 편입 논술 기출 문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편입 논술에서 1번과 2번이 부분 문제로 1-1, 2-1 이렇게 나왔고 2-1, 2-2 이렇게 나오는데 편입 논술 문제도 보면 제시문에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어떤 이론화하는 과정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팀이 같은 분들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자료는 또 어디서 구해야 돼요, 학생들이? 연세대 편입 문제는 연세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초록색 창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열심히 검색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연세대의 편입 기출도 입수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연대의 경우에는. 네네. 지금 2020년 모의논술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까지 비슷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모범 답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귀한 자료가 되겠네요. 네네네. 선생님, 그 다른 학교들도 지금 이제 연대와 세종대, 숙대 이렇게 여러 개고 분량 자체도 긴 이런 학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특징, 그 외에도 또 다른 특징들을 학교마다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와 길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문제가 섞여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1번은 짧게 요약하거나 분류하는 문제를 내지만 여러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대학들이 이제 시립대죠. 시립대는 그래서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이 엄청 당황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수준과 논술의 수준이 뭔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런 게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자연계 논술하고도 비슷하네. 네. 그래서 A 대학교의 논술이 가장 어렵거든요. 자연계 논술은. 그래서 시립대나 성균관대, 뭐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깊이 있게 사고해야 하는 문항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딱 문항을 보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딱 적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별로 준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두는 게
합격 가능성이 확연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이제 시립대, 네, 성균관대, 경희대, 인하대, 건국대 이런 학교들이 있군요. 이렇게 학교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마다 유형이 이렇게 차이가 큰데 반드시 나하고 잘 맞는 유형의 대학을 알아야겠네요. 지원할 때부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조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논술 열심히 해야지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 마라톤을 뭐 준비할 때 코스를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0km 지점부터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사실 그런 것을 페이스를 또 조절하고 본인의 이제 전반적으로 잘 뛰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동기간에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면 자기하고 맞는 곳으로 출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 논술 시험 자체가 또 특이점이 있는 학교들도 있나요? 인문계 논술인데 이렇게 수리가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경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에 조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이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연대도 나오고 한양대, 중대 이렇게 나오나요? 연대는 수리 문제가 따로 나오진 않고요. 연대는 아닌가요? 인문에서는 수리가 나오진 않고요. 한양대, 건대, 상경 계열은 문제가 나오고요. 이화여대 인문2 같은 경우에 수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나 도표를 수치적으로 조금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요. 숭실대도 상경 계열은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경희대 인문2 같은 경우도 경희대 사회계 같은 경우도 이제 3번 문제가 수리 문제로 나오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한양대나 경희대, 이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이제 요강에서 애초에 조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숭실대는 요강상에는 없고 논술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숭실대를 준비하던 학생이 그 막연하게 숭실대 기출을 보지 않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수리 문제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숭실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상경 계열 쪽은 예전부터 수리를 냈습니다. 매년 냈죠. 출제를 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요강상에는 그냥 인문 논술 몇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가 어떤 대학을 진학하겠다라고 타겟팅을 좀 했으면 우선 해야 될 게 논술을 공부했냐 안 했냐랑 상관없이요. 빨리 문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를 과거의 확인해 보면서 기출 문제 확인하고 올해의 모의 논술 문제 확인하고 또 이제 학교들에서 논술 가이드북 같은 거를 제공을 하니까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 상경 계열의 경우에서 수리가 출제되어지는 학교 그리고 상경계가 아니더라도 일부 수리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지문이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지문의 어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연세대도 이제 영어 지문을 낸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겁먹을 필요는 없다. 수능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세대라든지 경희대 사회계, 한국외대, 이화여대 인문2에서 이제 영어 지문이 나오는데요. 영어 지문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 때문에 내가 논술을 못해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논술을 지원하는 학교 또 대학들도 좀 분간이 돼서 구분이 돼서 적합한 학교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논술을 15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걱정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정말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논술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서 막상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래서 글쓰기 한 번 하면은 다 쓴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다시 쓰지 않고. 네. 그래서 사실 논술 공부는 학생이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리고 문제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가 최대한 관건입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은 설명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 수능이나 또는 종합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은 3년 동안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논술 전형은 누구도 체계적으로 장기간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수능이랑 내신 같은 경우가 내신 공부의 스타일과 논술의 어떤 공부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이 논술과의 차이가 한 100 정도라면요. 대학별 차이는 한 2,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논술 문제 자체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익숙해지려면 최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대학의 기출 문제든 3개 정도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지 풀세트로 3번 이상 그렇죠. 해보자. 그래야 적응이 되는 것이다. 네네. 그 전에 부적응은 누구나 부적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좀 적다. 예. 네, 그래서 연세대 이번 문제도요. 처음 보면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날 텐데요. 한번 꼼꼼히 읽고 연세대 문제 자체에 익숙해지면요. 연세대는 이런 방향으로 내는구나라고 익숙해집니다. 그게 한 3번 정도, 가급적이면 같은 대학의 문제를 3번 정도 푸는 게 좋아요. 그게 적응이 되는지 확실히 보이겠네요. 네. 예를 들면 중앙대 문제를 3번 풀잖아요. 그러면 중앙대는 이렇게 나오고 논술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대학의 문제를 중앙대와의 차이를 통해서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중앙대랑 연대 같은 경우는 서로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대를 3번 풀어보고 연대도 3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차이도 확실하게 느껴지고 나는 어디에 더 강점이 있구나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 체감하는 것도 크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중앙대는 이렇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답이 딱 떨어지는 대학이 있고 조금 사고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딱 떨어지는 대학 하나, 조금 깊이 있게 써야 되는 대학 하나, 이 두 대학을 각각 3번 이렇게 쭉 이어서 쓰면요. 다른 대학 어떤 대학에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논술에 적응해가는 초기에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 3번을 해보려면은 이 3번을 풀어볼 자료는 어디서? 대부분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출 문제는 다 공개되어 있고, 심지어 과거 기출을 하거나 해설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행학습 평가 자료를 보면 거기에 채점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내가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원고지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보면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채점은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쓴 건지 안 쓴 건지 자기 스스로 확신이 조금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조금 애매하지,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채점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선생님, 최근에는 논술 가이드북 자체를 이렇게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논술에 조금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대학의 모의 논술과 가이드북, 선행학습 역량평가 자료, 요걸 전부 다 총체적으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가이드북과 선행학습 역량평가 자료를 꼼꼼하게 보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 두 자료가 가장 황금 같은 자료네요. 네, 정말 중요한 자료고, 그 중에서도 채점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보면 거기에 숨겨 있는 어떤 포인트, 보물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논술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연대를 치를 거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다른 학교의 자료를 보는 게 도움이 또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논술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공부는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를 본다 하면 중앙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숙지하는 건 기본인데 당연한 거고 매번 예. 논술 문제가 그러면 과거와 혹은 모의 논술과 똑같이 나오냐?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형식이 살짝 다를 수도 있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대학에 맞는 준비는 필수고요. 예. 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예. 능력을 갖추는 거. 예. 이게 이제 완벽하게 논술 준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학생들이 이제 글을 연습해가고 작성하고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의 연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또 내용적으로 또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글감들이나 소재들 또는 논거들을 준비한다라면은 또는 생각을 정리하려면은 어떤 자료들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3 학생들이 새롭게 배경 지식을 습득하거나 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수능 뭐 사문이나 생윤 이런 그렇죠. 과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사탐이라든지 예.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할 때 예. 조금 플러스 알파로 예. 예를 들어서 국어 지문을 보는데 인문이라든지 어떤 사회 관련 지문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다거나 낯선 지문이 나오면 그걸 내용을 스스로 이해해서 요약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약하는 연습을 네네. 해라. 예. 국어 비문학 지문에 조금 어려운 지문들을 요약하는 연습이 엄청 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탐 과목 중에서 뭐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사회 문화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논술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 사회 문화, 자기가 선택한 사탐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논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논점을 정리하는 것.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비문학 등의 지문들을 내용 요약을 해보는 것. 그렇죠. 그거는 또 실제 수능 비문학을 독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논술 시험은요, 국어 비문학과 사탐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지어서 출제되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 출제한 출전들을 보면 네. 전부 다 EBS 비문학 지문 어떤 것과 관련 있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두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문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고전에서 나오는 어떤 지문들의 양이 거의 줄었기 때문에 국어 사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논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조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수능이라든지 내신 공부랑 다르기 때문인데 최대한 빨리 논술 공부에 조금 집중해서 논술이 이런 거구나만 감을 잡으면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잃지 마시고 빨리 논술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논술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한 달 공부하고 선생님 논술이 어려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논술도 이제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인문계 논술의 전형 특징과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에듀챔프에서 다음 주에는 박하쌤, 통쌤과 함께 부모님과 학생들의 다양한 진학의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